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이승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뭐 그냥 제목의 뭐 그 주최 측에서 이제 가상융합 기술의 활용 영역별 법적 쟁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굳이 안 바꿨는데요. 뭐 근데 사실은 내용은 다 메타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메타버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기술 신산업 영역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뭐 저도 신기술이나 신산업 영역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예전부터 관여를 해왔고 그랬는데 메타버스만큼 이렇게 부담스러운 영역이 그간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관해서 이제 버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논의를 하면 걱정이 되는 것이 자칫하면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당시 이제 전영록이라는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그 톱스타였던 이 조용필 씨와 쌍벽을 이루던 그 가수가 서태지와 아이들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혹독하게 비평을 했다가 그게 정말 그 오판이 돼가지고 나중에 뭐 지금까지도 그때 발언이 박제돼서 영원히 고통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법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자칫 잘못 얘기했다가 기술 발전이라든가 사회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막 흘러가고 그래서 제가 했던 어떤 발언들이 박제가 돼가지고 제가 누군가에서 아주 그 당시에 참 미래를 못 내다본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비판을 받을 그런 것 우려도 들고 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래도 같이 고민할 거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공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발표를 맡아서 진행하게 됐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 과기부에서 상당히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우리 또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기조 발제를 많이 기조 발제에서 해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과기부가 아직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규제의 관점보다는 산업진흥의 관점에서 조금 더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전제하에서 좀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메타버스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이제 제일 많이 쓰던 것이 이 메타버스 로드맵이죠. 근데 지금 이 메타버스 로드맵이 나온 지가 벌써 이제 14년 됐는데 이 로드맵을 지금 시점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로드맵에서 예상했던 것들 중에 어떤 거는 지금 그보다 빨리 현실화된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은 먼 미래에 뭐 가까운 미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미래의 일인 것들도 남아있고 해서 이 당시의 예측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보는 거는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우리도 이런 로드맵과 같은 그런 미래 예측들을 하고 또 좀 관련 문헌들을 보면은 뭐 시나리오 기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장래 예측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 첫 번째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문화재 복원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그 연구나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메타버스 뭐 로드맵을 우리 사실은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는 다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 그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가상융합 경제라는 것들을 보면 결국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메타버스 로드맵에서도 그 메타버스의 유형들이 전부 다 융복합이 될 것으로 예견을 했었고 특히 이제 가상세계를 중심으로 많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 우리 이 가상융합 경제라든가 정부에서 사용하는 이런 개념들도 그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이렇게 철저히 넣어놨지만 여기 뭐 식약처에서 한번 기술적인 정의를 시도했던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이런 데 이제 얽매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 경제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됐고 다만 이것이 이제 경제라는 말은 조금은 좀 더 좁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사회나 그 생활 자체를 가상세계가 점점 대체하고 또 침투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제를 넘어선 이 자체가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이고요. 이 메타버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현실 세계가 어느 정도로 이식되어 있느냐에 대한 그런 정도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 같고요. 다만 여기 이제 김상균 교수님께서 하신 얘기 중에 호모 루덴스와 호모 데우스 이야기를 메타버스 책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런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메타버스 규제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걱정이 이 메타버스 전체가 하나의 유희나 놀이로 취급이 되어서 게임으로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하나 있어서 그럴 것이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호모 루덴스적인 속성에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의 발전을 추동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 우리가 게임일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게임의 성격이 있다 한들 게임 규제를 적용받아야 되느냐는 전혀 다른 이슈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호모 데우스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메타버스의 법적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신이 되고 싶은 욕망, 우리가 이제 리니지에서 사실은 많이 봤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깥 사회에서 어떤 그 어려움을 내가 성주가 되어서 그래서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막 성주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어떤 지배 권력을 행사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리니지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표출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에서 현출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그 수준이면 좋은데 그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가지는 어떤 포괄적인 기능 때문에 그러한 그 호모 데우스적 속성이 부정적인 것들로 이어졌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정의들이라든가 메타버스 로드맵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은 제가 다 생략하고요.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한테 이 얘기를 듣고자 저를 초청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 자료로만 남겨두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은 뭐 가상세계에서도 제가 이 정의를 일일이 읽을 것은 아닙니다만은 가상세계라는 것이 애초부터 게임형과 생활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연구자들께서 이렇게 분리해 왔었고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상세계에 대해서는 그 여기 보시면은 가상과 현실이 연결돼서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고 관계성 사화성이 강화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는 어떤 그러한 세계로 이렇게 주목하기도 하고 또 게임형, 생활형, 파생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 가상세계라는 것이 게임을 위주로 발달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희적 가상세계가 중심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역시 이제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유희적 가상세계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가상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게 자칫 게임 규제의 확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논리적 토대를 제공하게 되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의 유형 중에서 이 가상세계의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 그것은 김상균 교수님 설명으로는 호모 데우스적 속성의 반영이기도 하고 근데 실제 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가장 관심을 갖는 것,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가상세계라는 것이 그 자체가 갖는 포괄성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애초부터 사실은 메타버스의 이 네 가지 유형의 분류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가상세계하고 나머지 유형들이 이게 과연 동치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이 가상세계에 그 지적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세계 위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정말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까지 왔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생략하고요. 그다음 거울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거울 세계에서 이게 이제 거울 세계가 가상 세계랑 결합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의 법적 쟁점으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거울 세계 중에 여기 에어비앤비나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런 것들 이것은 이제 현실 세계와의 인프라와 연동된 거울 세계로 분류하시는 것이 이제 김상균 교수님의 입장이신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건 전자상거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거래 부분에서 규율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메타버스 고유의 이슈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은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강현실도 이것도 이제 가상현실과 결합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그 법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되겠습니다. 라이프 로깅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게 단순히 이제 현재 수준의 소셜 미디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수준이면 이게 지금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융합 기술과 합쳐지면서 생기는
문제들. 그래서 이 자체가 가상 세계가 정말 나의 생활이 되는 부분에서 법적인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한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타버스 로드맵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융합될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세계가 뭐 다른 거울 세계, 라이프 로깅 이런 모든 것들과의 융합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융합형 메타버스들을 여러분들이 뭐 이미 여러 가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건 기술자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몇 가지 예만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고요. 이게 뭐 뭔지는 다 아실 거니까 역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유형에 대해서는 게임 기반, 소셜 기반, 또 생활 산업 기반 이렇게 이제 분류하시는 견해도 있는데 이 분류의 유의미한 부분은 이것이 시작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 규제 체계가 우리는 아직은 칸막이식 규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칸막이식 규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시작이 어디냐가 일정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우리 이제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먼저 저는 이제 큰 측면에서 그리고 조금 미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개별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우리 뒤에서 발표하실 손승훈 교수님하고 또 정원준 박사님께서 특히 이제 지식재산권이나 이쪽 부분은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고 훨씬 다양한 내용, 상세한 내용, 풍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법학자로서 규제 설계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측면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메타버스의 4가지 로드맵에서 제시된 이 4가지 유형 중에서 새로운 법적 쟁점이 대두될 수 있는 것은 주로 가상세계입니다. 혹은 가상세계를 포함한 융합형 메타버스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 거울세계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존 규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울세계, 순수한 거울세계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무슨 길찾기나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라면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위치정보, 또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전자상거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존 법제가 그냥 적용이 되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약간의 변형은 필요하겠지만요. 증강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상현실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게임 규제나 이런 내용 규제 측면에서 이야기들이 특별히 뭐 차별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특히 게임 규제 관련해 가지고는 개선할 부분은 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실감형 콘텐츠 중에 이제 기능성 콘텐츠들을 어떻게 게임과 분리해서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지능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게임 규제, 탈 게임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쓴 글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로깅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셜, 미디어,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은 그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내용 규제, 뭐 개보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 있고 메타버스 특유의 법적 쟁점이 두드러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상세계 또는 가상세계를 포함한 융합형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결국 그러면 중요한 이제 시작점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연결 정도가 어떠하고 또는 그 간극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그래서 현실세계의 규율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세계의 규율을 적용하되 어느 정도 바꿔서 어느 정도 줄여서 적용할 것인지 이 간극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 현실세계, 지금의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메타버스 환경이라는 것은 현실세계가 거의 고스란히 그대로 담기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새로운 규범이 형성된다라는 그런 새로운 사회 질서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규범이 창조된다는 그런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 인종, 계층, 뭐 집단,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와 윤리가 생기고 또 그에 따른 법적인 어떤 차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존에도 세컨드 라이프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세컨드 라이프가 시초잖아요. 근데 이게 인기의 비결을 보면은 주민들의 부여한 창조성과 소유권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의 비결이었다는 거죠. 물론 너무 줬더니 이제 오히려 인기가 없어졌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것이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비결이었고 그래서 이런 것이고 다음에 과거의 메타버스는 사실은 멀티페르소나라는 측면에서 나의 그냥 어떤 부캐 정도였다면 지금은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는 현실을 대체하는 본캐
혹은 본캐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 메타버스 안에서 정말 일도 하고 쇼핑하고 소통하고 현실 세계처럼 살 수 있다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실 세계가 소멸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현실과 가까운 그런 것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연결고리가 무엇이고 그 간극이 어떤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답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기존 규범체계의 변화가 분명히 요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 우리 규범체계들은 가상세계, 그러니까 지금 현실세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로그를 쓰는 것고 그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그것이 현실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했던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그냥 가상세계 내에서 규범 질서로서 영향을 미칠 때 거기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반영해야 되느냐, 그걸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냥 둬야 되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규율과 질서를 용인하거나 혹은 창조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 규제의 경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있는 건 다 상호작용적이고 유기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는 조금씩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밌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밌고 상호작용이 있다? 그럼 우리 게임법상의 게임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게임 규제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우리 일단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가상세계에서 수익을 창출할 때 분명히 이건 수익 창출 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플랫폼 운영자도 돈을 벌어야 되고,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려면 이용자를 많이 모집해야 되는데, 이용자가 단순히 여기 들어갔더니 재밌더라 이것만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될 거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했더니 돈이 되더라 라고 해야 활성화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의 문제가 됩니다. 제가 답은 못 드리고 자꾸 이슈 제기만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사실은 지금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리는 것이 너무 섣부른 측면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융합형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플랫폼 선점의 경쟁입니다. 우리가 이제 융합 메타버스 자체도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면 이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들이 가지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 이 플랫폼의 발전 시나리오는 뭐 국내 논이나 뭐 여기 쿠즈마노 교수의 그 해외 논이나 되게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고 사업 모델을 구축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 돈을 벌고 그러면서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그에 따른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이제 과정들, 그리고 이제 거래와 혁신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뭐 그런 이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인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무엇을 이제 위주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큰 경쟁이 일어날 것 같고요. 재밌는 것은 지금 구글이나 애플이 이제 전 세계의 플랫폼 시장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은 혁신 플랫폼에서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거래 플랫폼을 하이브리드 시켜서 커져 있는 이런 형태인데요. 왜냐하면 혁신 플랫폼 자체가 원래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시작해서 이제 거래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게 좀 더 용이하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라는 기계를 통해서 그리고 호라이즌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스스로가 이제 게임 체인징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글하고 애플이 이거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프라이버시 쪽에서 그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을 취하고 그를 통해서 페이스북에 타격을 입히는 이런 플랫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옛날부터 이제 사실은 뭐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나 또 가상현실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 여기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오신 발표자께서 뭐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큘러스, 예를 들어서 오큘러스가 현재는 가상현실 기기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HMD를 넘어서서 이 자체가 통신 기능이라든가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제반 기능이 이 오큘러스 퀘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합이 되었을 때 이것을 위주로 이제 새로운 플랫폼과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구글과 애플과의 어떤 역학적인 그런 관계도 뒤집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건 이제 페이스북의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요. 이외에도 국내의 많은 사업자들이 이 메타버스라는 환경을 통해서 스스로가 시장에 이제 팔로워가 아닌 선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잡으려고 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 또 확장하려는 세력, 이 사이에서 많은 경쟁법적인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라든가 시장 지배력의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독점의 이슈, 그리고 상호 운용성의 문제, 데이터 이동권,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다 논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기존의 경쟁법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규율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벌써 미국이 리나칸 너무 유명하죠. 이 리나칸이 교수가 FTC 위원장이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연방하원이 벌써 독점 규제를 기존의 틀과는 다른 그런 경쟁법이 필요하다 해서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경쟁법이 경쟁법 영역의 전통적인 사후 규제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플랫폼 규제를 적극적으로 사전 규제라든가 하여튼 포괄적인 규제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이제 메타버스가 새로운 플랫폼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플랫폼 규제를 이제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디까지 넘어설 수 있느냐가 상당히 흥미진진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메타버스가 지금 가는 거로 봐서는 거의 공공재, 또 경제법적인 의미에서는 필수 설비에 가까운 그런 기능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그럴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에서 내가 어떤 유저를 축출하는 게 지금 단순히 구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단순히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한 거냐? 그게 아니라 아예 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든가 문화국가 원리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박탈당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친구들이 다 메타버스에 있는데 나만 제페토 하고 있는데 나는 제페토에 못 들어간다. 나는 강퇴당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급부국가 개념, 요새 이제 디지털 복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메타버스 환경에서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게 단순히 돈만 주면 되는 거냐? 이거는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상세,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적으로 뭐 제페토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러면 제페토에서 누군가를 쫓아내는 게 간단하지 않다.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가상세계 설계자가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선거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 뭐 메타버스 설계자가 예를 들어서 특정 후보를 아주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선거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약관이라는 것도 단순히 사법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어려운 측면도 생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규제라는 게 사실은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으로 플랫폼의 에코 생태계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한 요건으로 지적을 받고 있고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성공을 하려면 자율규제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큐레이션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흔히 말하는 뭐 맞춤형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로서의 큐레이션 서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쿠자마 교수는 이제 내부 검열을 이 큐레이션이라고 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의 이제 내부 검열이 필요하고 그래서 선제적인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다만 이것만 그래서 결국은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이 자율 규제를 활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일일이 어떤 규제 틀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데 다만 이 자율 규제를 행동강령 형식으로 하든 규제하든 자율 규제 형식으로 하든 뭔가 자율 규제는 해라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적 메타버스라는 게 만약에 생긴다면 거기서 축출하는 것은 사회활동 영역에서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전과 몇 범이라도 우리 SKT, KT, LGU 플러스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전과자도 전화를 쓸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보편적 서비스 의무라는 게 통신법에도 있죠. 근데 이제 메타버스가 이런 통신 서비스보다 더 필수적이라 만약에 내가 제페토에 가입돼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 사회적인 낙인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거를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한테 나쁜 놈이라도 함부로 축출해라 말아라 이런 권한을 100% 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고 현재도 이게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 보면요 앱마켓 이용약관을 통해서 이 컴플라이언스라는 이유로 특히 이제 이 타 플랫폼으로 전이하고 뭐 이런 측면을 있어서 굉장히 그 우회적으로 많이 괴롭힌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게임 업체가 특히 인앱 결제 수수료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원스토어로 옮겨가려고 그러면 구글에서 게임 업로드하는데 막 일주일씩 지연시켜버리고 특히 이게 자체 등급 분류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자체 등급 분류 안 해주고 니네 건 청불 게임이니까 개관이 가서 등급 분류 받아라 막 이런 식으로 남용 행위를 한다거나 막 이런 그래서 원스토어로 결국은 못 가게 하고 애초부터 그런 것들을 한두 번만 보임으로써 경쟁 사업자의 그 사업 확장을 방해하는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한
그런 지금 그 불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메타버스 환경이 되고 이게 사회적 영향력이 더 커졌을 때 그 운영자들이 이러한 남용 행위를 하면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사적인 거니까 놔둘 거냐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뭐 남는 시간 동안 몇 가지 간단하게, 특히 우리 다행스럽게도 지식재산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손희승 교수님, 정원준 박사님께서 많은 부분을 다루고 주고 계셔서 저는 몇 가지만 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콘텐츠 문제인데요. 자, 가상세계에서 이용되는 매체물, 게임, 음악, 영상물 또는 가상세계 내에서 어떤 건축물도 만들고 뭐 알아서 스스로 뭘 만들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 규제를 적용할 것이냐. 지금 우리 내용 규제 체계는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규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사실은 규율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더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는 보고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현실화되면 그때 가서 이제 논의를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굳이 지금 예측을 해보자면 이제 가상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이용되는 것들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내용 규제와는 다른 종류, 현재 수준보다는 뭔가 완화되지만 그렇지만은 포괄성을 가진, 그러면서 자율성이 있는 뭔가 그런 수준의 내용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제 광고 규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인의 그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을 통한 맞춤형 광고,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폭발적으로 일어날 텐데, 이게 지금 현행 광고 규율로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메타버스는 국경이 없잖아요. 우리 제페토도 벌써 해외 사용자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각국 고유의 내용 규제가 과연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협력과 자율 규제의 필요성이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탈게임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가상현실을 이제 연구하면서 지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주장해 왔던 것인데, 우리 게임 산업법상의 게임물 개념은 이제는 정말 바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개관이가 뭐 제페토나 이런 것을 게임으로 보고 그 제페토 자체를 게임으로 보고 이러지는 않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스스로 권한을 축소해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그러나 어떤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어떤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특히 뭐 우리 아이들이 이 메타버스 요새 메타페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 빠져서 공부 안 한다 그럼 또 학부모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 게임 같은데 왜 게임으로 규제 안 하냐, 이런 거 등급 분류 받아서 해야 된다, 이거 뭐 청소년용 못하게 한다, 셧다운제 적용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탈게임 이라는 측면에서 선을 그어줄 때가 됐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고요. 최소한 우리 전시 관람용 콘텐츠, 의료교육 훈련 등 기능성 콘텐츠, 또 소셜 미디어 기능에서 출발하는 콘텐츠, 이건 정말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게임 규제가 함부로 발을 딛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식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손승우 교수님의 영역으로 넘기도록 하고요. 자, 이제 또 민사상사 조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요. 가상세계에서 거래되는 재산을 이게 지적재산권으로만 취급할 건지, 아니면 민법상의 물건 개념에 관리할 수 있는 자율력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물건의 현재 그런 개념에 포섭이 안 되는 것들을 민법을 개정시켜서 민법의 물건 개념으로 포함시키고 뭐 할 것인지, 이런 생각들이 들고, 또 건축물이나 공창물 제작, 공연 등 가상세계 내에서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바타들끼리의 거래와 계약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불이행에 대한 규율을 그 가상세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 세계로 그거를 환치시켜 가지고 할 것인지. 또 이것도 재밌는 이슈인데요. 현실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 옛날 리니지 때도 한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보다 훨씬 더 현실화되겠죠. 아바타끼리 거기서 계속 만나고 또 결혼까지 하고, 이때 이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볼 거냐. 또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끼리 결혼했는데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랑 또 바람을 핀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 불법 행위 맞냐, 이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 내에서 민법 또는 상법 적용 기준이 되는 어떤 상행위, 그러니까 상행이면 상법이 적용이 되고 아니면 민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볼 거냐. 전 뭐 생각만 해도 그냥 머리가 그냥 골치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전상법의 게시판, 이제 그 게시판을 통한 상거래라고 해서 게시판의 개념을 굉장히 넓게 잡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이 게시판에 해당해서 이게 전상법의 적용 대상이냐? 이것도 좀 애매하죠. 예, 그 다음에 메타버스 내의 거래에 대해서 이제 과세 방안, 메타버스 이용자들 사이에
막 이렇게 서로 뭐 예를 제페토 같은 뭐 재물 주고받고 뭐 나한테 공연 좀 해줘 해서 재물 주고 막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뭐 만약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재물 현금화 시키지는 않았다고 치면 이때 그러면 과세를 해야 되냐? 예,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또 범죄에 대한 활용,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테러리스트를 모집한다고 광장에서 돌아다니면서 누구한테 차 한 잔 사줄게. 우리 저기 아니면 저 한강에서 유람선 같이 타자. 그래서 꼬셔가지고 근데 이게 인공지능 기술이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 음성 기술이 접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죠? 우리 뭐 HMD 쓰고 음성까지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말로 계속 꼬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나서 거기서 테러 조직원을 만들고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말로서 자꾸 무슨 성희롱을 한다거나 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현재의 어떤 그 경찰의 조사나 이런 것들로 이게 과연 억지가 될까? 또 이걸 억제한다는 이유로 규율을 자칫 잘못했다가 이 메타버스 자체가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런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뭐 테러 조직을 모집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과연 증거는 남을까? 그러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수는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이건 아마 메타버스 운영자들의 그 어떤 기술 발전에 따라서 바뀔 것이라는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은 좀 들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메타버스 과몰입이 정신이나 육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문제될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또 이게 치료 효과도 있을 거거든요. 우리 디지털 치료제 많이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요. 오랫동안 지속 관찰 연구를 장기 지속적인 관찰 연구를 해서 이 메타버스의 어떤 이런 HMD라든가 메타버스 활용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한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로 계속 데이터를 제공해 줘야 우리 메타버스 개발자들이 이 개발을 하고 산업을 진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자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를 바탕으로 하거나 이거를 접목된 토탈 패키지적 융합 서비스로 발전할 것이고 기존의 규범 체계에는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제가 지금 오늘 발표에서 답을 못 드린 것처럼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적 쟁점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또 쟁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섣부른 규제는 발전하는 시장과 기술에 대한 동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규제 필요성이 예측되더라도 사회적 해악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로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 과도한 게임 규제라든가 지식재산권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떤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또 경쟁법적인 관점에서 남용행위가 있느냐 이런 것들 정도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